네, 오늘의 사건 사고 마지막 한 랭킹 뒷북 대책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윤성은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했던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최 교수님, 일단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시 네. 사건 개요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건 개요는 크게 이제 2명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그 살해는 사실 전자발찌를 끊기 전과 끊고 난 이후 2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제 조사에서 한 건이 더 나왔어요. 다른 여성 한 분이 계신데 이분도 살해를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6일 날 제3의 여성을 유인해서 범행을 준비를 했었고 전화번호를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가 잘못돼서 전화가 통화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범행 대상을 바꿔서 1차 범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살해하신 그분을 살해한 뒤에 원래는 그러니까 이분 제3의 인물을 살해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통화가 돼요. 전화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도주 과정에서 27일 날 제3의 여성이 연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도 정말 위험에 빠질 뻔했어요. 서로 얘기하는 게 지역이 달랐다는 거. 만날 장소를 결정했는데 이 여성분과 이 강 씨 범죄자 이 두 사람의 얘기가 달라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2번 다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천만 다행인 거죠. 이 여성분 입장에서 만났다면 살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남성, 이 강윤성이 이 여성도 살해할 목적으로 전화를 했었고 네. 전화 통화가 안 돼 살해를 못했지만 결국 만났으면 살해했을 것이다. 즉 살인 예비죄도 적용을 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네. 최 교수님이 짚어주신 대로 살인 예비죄 등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원래는 예비 음모만 해가지고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외국군 끌어들인다거나 이건 외환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살인죄도 마찬가지로 워낙 그 범행이 그 중대한 범행이니까 우리나라 형법 255조에 살인 예비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 사람이 한 행동이 추상적으로 내가 한번 어떤 사람 죽여볼까 이게 아니고 네. 아주 구체적으로 예비를 갖다가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살인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살인 예비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살인 예비죄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아마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경찰이 강윤성 사진을 공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윤성의 공개된 사진과 최근 인상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나온 사진입니다. 지금이 56살인데 아마 굉장히 젊었을 사진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 6월 지금 모습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과연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종대 기자, 예. 아무래도 사진을 공개한 이유가 추가 피해 제보를 받고 또 범죄를 예방하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현재 모습과 과거의 사진이 너무 다르면 저걸 공개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런 의문도 들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만약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다고 할 때 이름하고 나이하고 얼굴 사진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 사진이 지금 아마 주민등록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그냥 보면은 지금 저걸 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선한 사진이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현재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 사진을 공개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저 피의자가 다른 데서 지금 경찰은 모르지만 다른 범죄를 더 저질렀을 가능성. 그래서 범죄 피해자가 추가로 이러이런 범죄가 더 있다라고 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저 사람을 좀 조심하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 얼굴 사진 같은 과거 사진을 갖다가 공개를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앞뒤 모두 과거 범죄를 찾아내는 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영진 변호사님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머그샷이라고 그러잖아요. 범인을 잡으면 그때 바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머그샷 같이 바로 범행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경찰은 과거에 저렇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무성의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요즘 SNS에 20대 사진 올리기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20대 사진 딱 보니까 아, 사람은 변하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이 있습니다. 거기 8조에 2에 신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상 공개를 얼굴, 성명, 나이로 되어 있는데 이 얼굴을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신상 공개 이토록 하는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두 번째는 재범 방지, 세 번째가 범죄 예방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뭐 20대 사진 그렇게 공개해봤자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좀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예. 만약에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의 경우에도 만약에 피의자가 모자를 깊게 눌러 쓴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지금 코로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한다든지 그러면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장에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치장에 수감을 할 당시에 당연히 미국의 머그샷처럼 당연히 얼굴 사진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진으로 바꿔가지고 공개하면 되는 거고, 그때 뭐 그걸 공개하면 굳이 범인이 자기 얼굴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한테 충분히 현재 모습을 알려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함께 영상 보고 계신데요. 지난달 31일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강윤성은 취재진을 향해 욕설과 발길질을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전자발찌는 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근데. 네, 최 교수님 영상 네. 정말 충격적인데 뭐 예. 앞서 여러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법무부의 전자발찌 관리 감독도 부실이고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도 문제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그런 나오고 지적이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가 문제냐면 보호 관찰 관계자 처음 이 사람이 심야에 보통 이제 전자발찌를 타면 외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야간 통해 금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예. 그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울렸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보호관찰관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집에. 그랬더니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만약에 심야에 이게 나간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봤으면 범죄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경찰이 이 강윤성의 집에 5번 갔습니다. 5번.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데 5차례나 방문했지만 수색을 안 했어요. 물론 경찰은 그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수색 영장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강력 범죄를 일어났을 거라는 정황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발찌를 차고 전과가 14범입니다. 성범죄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말은 내가 범죄를 하겠다는 징후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집을 잠깐 나간 것과 전자발찌를 차고서 14범의 전과가 있고 성범죄를 저진 사람 전자발찌 훼손했다는 말은 내가 이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중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고민하고 문을 강제라도 열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수색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 수 없으니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렌트카도 문제예요. 지인의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3일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범행 도구가 있어요. 흉기, 끄는 전자발찌, 절단기. 예. 이거 갖고 다녔거든요. 다 있네요. 다 있었어요. 근데 네. 렌트카를 발견했는데 내부 수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렌트카를 봤으면 당연히 수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두 번째 살인 사건 18시간 전이거든요. 이것만 발견해서도 빨리 강력범죄로 전환을 해서 이 사람 추적해가지고 잡아서 두 번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강력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하고요. 신병 확보만이 중요했다. 행정 확인이 중요했다. 이렇게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발찌 훼손 자체가 강력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저렇게 다섯 번이나 찾아갔는데 못 만났다? 그것도 금방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강력범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번 한랭킹 제목이 뒷북 대책이었죠. 법무부가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랴부랴 전자발찌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점, 각종 영장 신청에 있어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호관찰소에 신속 수사팀을 설치하고 준수상 위반자에 대해 심야 시간대 조사,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법무부의 발표를 두고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그 전자감독 전담 직원이 281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감독 대상이 4,000명이 넘어서 직원 1인당 17명 이상을 관리해야 된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관리 대상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심야 시간대가 되면 바로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긴급 신속 수사팀을 만든다?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가 시행된 게 2008년부터니까 벌써 13년 됐단 말이에요. 법도 있어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그런데 전자발찌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은 구속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전자보석제도라는 것도 새로 이제 신설이 됐고 이렇게 전자발찌를 도입한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판을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거, 두 번째는 재소자들이 사회 복귀를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국민 보호인데 만약에 이렇게 전자발찌를 부실하게 관리한다라고 하면 재소자들은 구속받는 대신에 그 전자발찌라도 차고 밖에 있는 게 좋지 그 감옥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소자들한테는 좋겠지만 저렇게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그 보호가 안 되고 위험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구속수사, 구속재판, 그다음에 수감의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뒷북 대책 운운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강윤성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비슷한 사건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남 장흥에서는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보름째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창진 남성 50세고요. 성범죄 전과자입니다. 결국 공개 수배로 전환된 상태인데요. 하 기자, 예. 더 이상 제2의 강윤성 사건은 발생하지 말아야 돼요. 예. 사실 이제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이게 이제 재범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전자발찌를 채워서 성폭력 사범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과거에 14.1%에서 지금은 0.91%니까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예. 이것도 효과는 크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4,600여 명의 전자발찌를 채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자발찌를 지금 훼손하고 소재불명이 된 사람 119명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소재불명이 이분들 중에 전체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건 아니지만 소재불명이 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전자발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네. 여기 이걸 관리하는 분이 인력이 281명인데 너무 이게 인력이 적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가서 만나려고 했을 때 문을 안 열어줄 때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권한조차도 현재 없다. 그리고 네.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대책들을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편하게 그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도 바꾸고 그리고 또 전자발찌 자체도 만약에 훼손을 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법무부에 바로 즉각 사이렌으로 울리든지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울리게 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을 소재를 파악해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만 이 전자발찌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